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추석 연휴를 지나 10월 3일까지 4주 동안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일부 조치는 완화했습니다. 4단계 지역만 보면 영업시간이 1시간 늘었고 사적 모임도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최대 6명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추석 때는 전국 어디서든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진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 끝나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가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 더 연장됩니다. 그러나 완화된 조치들이 시행됩니다.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모일 수 있는 인원도 늘렸습니다. 4단계 지역은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 이상, 오후 6시 이전에는 접종 완료자를 2명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3단계 지역은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는 종전처럼 18시까지는 4인, 18시 이후에는 2인 사적 모임 제한이 적용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가 4명 이상 있으면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이 허용됩니다. 다만 가족 구성원 8명이 모여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성묘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추석 연휴 전주에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병원과 시설의 방문 면회가 가능하며 입원 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도 할 수 있습니다. 방역을 탄탄하게 유지하되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방역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정부는 고향 방문 시 백신을 접종했거나 진단검사를 받은 최소 인원만 방문하고 부모님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이번 결정에는 자영업자의 고통, 또 백신 접종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 특히 4차 대유행이 9월 중순에 정점을 찍고 감소할 거라는 분석도 반영을 했습니다. 정부는 9월을 잘 넘기면 10월부터는 일상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709명, 여전히 1,000명대를 유지하며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9월 중순쯤 2,000명에서 2,300명의 정점을 통과한 뒤 9월 말로 갈수록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할 걸로 예측했습니다. 거리두기가 한 달 더 연장되는 데다 추석 전 70% 1차 접종 완료 등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감염 위험이나 치명률도 줄어들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국민들의 방역 피로감도 누적된 상태여서 영업시간 연장과 사적 모임 인원 확대 등 일부 완화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렵지만 현재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또 거리두기에 국민들께서 많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이후에도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고 이달까지 국민 절반의 2차 접종이 끝나면 다음 달쯤 완화된 방역 체계로의 개편이 가능하다고 예고했습니다. 10월부터는 보다 일상생활과 좀 조화되는 쪽으로 단계적으로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방역 체계의 재편과 단계적 실행 과정들을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방역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섣부른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데다 남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뮤 변이도 3건의 해외 유입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 완화가 없어도 당분간은 지금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역 완화 조치들이 시행이 된다라면 확진자가 최소한 감소하진 않을 거다라는. 또 유행이 안정적으로 통제되지 못하면 방역 체계 개편은 물론 일상 회복도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의 한숨은 멈추질 않습니다. 영업시간 1시간 늘고 손님 몇 명 더 받는다고 하지만 지금의 방역 체계를 손질하지 않는 한 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민찬 기자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된 지도 벌써 2달이 다 돼갑니다. 서울, 부산,
경남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될 때마다 전국에서 차량 시위로 항의한 자영업자들은 절박함을 호소했습니다.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지금 집에 가라 아닙니까? 회사 내라. 장사할게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달을 또 버텨야 하게 됐습니다. 힘겹게 견뎌온 자영업자들에겐 방역 조치 완화가 아니라 연장일 뿐입니다. 월세 300만 원을 6개월째 빌린 곱창집 사장님은 내년에도 장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폐업이요? 이렇게 가다가서 폐업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월세도 못 내고 길면 6개월 하니까요. 백신 접종 완료자까지 포함해 저녁 6시 이후 모일 수 있는 사람은 6명. 지금보다 2명이 더 늘었지만 별 보탬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2차를 다 맞고 2주를 또 버텨야 되잖아요. 소비 주체가 젊은 사람들인데 노인들 기준을 잡아놓고 밤 10시까지 영업시간이 늘어난 건 다행이지만 시간 제한 자체를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코로나가 10시 넘으면 갑자기 막 전염성이 확 뛴다거나 이런 이제 근거 자체가 이제 없는데 이제 오늘 조치에 앞서 이미 실제 소상공인 10명 중 7명 이상이 방역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더는 소상공인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연합회는 백신 접종 완료자 기준을 1차 접종자까지 확대해달라,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코로나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더 이상의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의존해서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 지난 7월 이후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달라며 임대료 직접 지원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추석 연휴가 낀 9월의 거리두기가 성공할지 말지에 10월부터 우리의 일상이 또 어떻게 바뀔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안들 사회정책팀 박선아 기자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이 방역을 완화하면요, 반기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반대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이번 조치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정부의 고민이 묻어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정체된 현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섣불리 내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계속 두고 보는 것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방역을 완화하면서도 제한 장치들을 뒀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6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식당과 카페에 한해 적용됩니다. 3단계 지역의 경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최대 8명으로 통일해 일부 지역은 오히려 방역이 강화되는 셈입니다. 추석 연휴 가족 모임도 최대 8명까지 허용했지만 집안에서 모일 수 있을 뿐 외식을 하거나 성묘를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도 우려는 여전한 만큼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국민들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지만 정부도 미리 대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 이제 방역 지침을 서서히 완화하는 걸 두고서 이른바 위드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코로나와 공존하는 쪽으로 슬슬 이제 시동을 거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백신 접종으로 치명률이 떨어지면서 코로나와 함께 사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아침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월에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방역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면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시사했고요. 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10월부터는 일상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방역 체계를 단계적으로 재편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이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 방역 조치를 완화해도 될지 판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한 달, 9월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자, 정부의 기대대로 그럼 다음 달부터 이제 방역 체계를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려면은 지금 뭐가 가장 중요한 겁니까? 기존보다 방역 조치가 상당히 완화됐잖아요. 이 정도의 방역 조치로도 유행이 확산되지 않고 안정화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10월부터는 식당과 카페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들의 운영 시간도 길어지고 사적 모임 인원도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전제되어야 할 건 백신 접종률인데요. 추석까지는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받고 이달 말에는 절반 정도가 접종을 완료할 걸로 보이지만 충분한 건 아닙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려면 최소 70% 이상 접종이 완료되어야 하고 많게는 고령층은 90% 이상, 성인은 80% 이상 접종이 완료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거든요. 접종률이 더 높아져야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도 빨라질 수 있을 겁니다. 자,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정책팀 박선하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검찰이 야당을 통해 범여권 정치인과 기자들을 형사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 대검 감찰부가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도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별도의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발 사주 5개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어제와 달리 오늘은 연가를 내고 근무지인 대구 고검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가십니다. 저희도 영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만해가지고. 진상조사에 착수한 대검 감찰부는 부장검사 이상의 비위 조사를 맡는 감찰 3과를 전격 투입해 실체 규명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대선이 6개월 앞인데다 야권 유력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신속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송 검사가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직접 전달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송 검사뿐 아니라 작년 4월 송 검사와 수사정보 업무를 함께 맡았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특히 검찰은 오늘 송 검사가 사용했던 컴퓨터를 확보해 해당 고발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대면 조사와 함께 송 검사의 휴대전화나 노트북 열람 등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송 검사 조사 내용을 토대로 감찰, 더 나아가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주시하면서 검찰과 별개로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이라면 무슨 중대한 사건이다. 역시 사실인지를 여부를 전제로 해서 우리 검찰 조직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법무부는 수사로 전환될 경우에 대비해 송 검사나 윤 전 총장 등에게 적용될 혐의나 수사를 담당할 기관 등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는 고발장이 접수되면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늘은 직접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다면서 증거부터 대라는 겁니다. 고발장을 받았는지 또 누구에게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던 김웅 의원은 오늘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에 직접 입을 연 윤석열 전 총장은 자신이 사주했다는 증거부터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거를 사주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 것이죠. 그러고 있으면은 뭐 대라 이 말이에요. 윤 전 총장은 특히 사주를 했다면 왜 고발이 안 됐냐고 반문하면서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던 검사들이 다 쫓겨나 야당이 고발해도 수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도 설명했습니다. 총장과 소통을 해가면서 일하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그거는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지만 민주당은 손 검사야말로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이라며 검찰 사상 최악의 조직 범죄로 규정하고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거의 윤석열의 대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100% 윤석열의 지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고발장에 대검 공공수사부장이라고 수신처를 적시한 건 대검에서 사건 배당에 관여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손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웅 의원은 하루 종일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고발장을 받았는지 누구에게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아리송한 입장만 내놓고 사라진 겁니다. 김 의원을 대변인으로 기용한 유승민 후보는 김 의원과의 통화에서
최대한 기억을 되살리길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도 언젠가는 좀 최대한 기억을 해서 사실 그대로 밝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김웅 의원이 정밀하게 검토하고 해명해야 한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자, 이번 의혹은 야권의 경선판을 뒤흔들 뇌관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경쟁 주자들 일제히 윤 전 총장을 비판하면서 반전을 노렸지만 김웅 의원이 캠프 대변인으로 있는 유승민 후보 측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 내에서도 극명한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울경 지역을 순회 중인 홍준표 의원은 자신을 분노에 편승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곧바로 응수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본인의 청부 고발 의혹 사건이나 잘 대비하라며 곧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봉화마을도 방문한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을 겨냥한 듯 자신이 상대할 후보에겐 악재만 남았고 자신에겐 기회만 남았다며 토론을 하기 전에 지지율 역전으로 갈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명록에는 2002년 노무현 후보처럼이라고 적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됐습니다. 지금 아마 추석 전후로 해서 그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는 그런. 다른 후보들도 윤 전 총장을 둘러싼 이른바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을 쟁점화했습니다. 의혹 자체로 중대한 사안이다. 증거를 대라는 윤 전 총장의 해명은 범법자 방식이라며 후보직 사퇴와 출당까지 요구하기도 했고 고발을 지시했거나 묵인했다면 검찰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란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지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윤 후보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다만 진실규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웅 의원이 캠프의 대변인으로 있는 유승민 후보 측은 윤 전 총장의 분명한 해명을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정치 공세로 악용돼선 안 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리스크에 대한 대응은 당에서도 미묘한 온도차가 나타났습니다.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대부분인 법사위원들은 범여권의 정치 공작이라며 윤 전 총장을 적극 엄호했지만 이준석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당 후보의 개입이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하면서 일단 당무감사로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전국 순회 경선이 내일부터 매주 주말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먼저 충청권부터 시작을 하는데 경선 전체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충청 경선을 하루 앞둔 이재명 지사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믿는다며 기선 제압을 자신했습니다.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수임료 공개 요구를 두고는 공세 자체가 흑색 선전 같다며 일축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얘기를 계속 하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뭐 나중에 계좌 추적해보면 다 알 일들인데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이 지사는 또 경기도 고양시와 김포를 잇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 방침을 발표하는 등 실적 행보에도 주력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다음 주 경선지인 강원 지역을 찾아 표밭 선점에 나섰습니다. 개발이 뒤늦어진 지체된 땅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보류해 둔 땅이다. 이제부터가 기대되는 땅이다. 이렇게. 이 전 대표는 특히 본선에서 이기려면 흠이 적고 품격 있는 검증된 후보여야 한다며 이 지사의 도덕성 논란을 겨냥했습니다.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선 캠프 좌장인 30 의원이 나서 이 지사 측이 자료 공개는 안 하고 추상적인 반박만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내일 대전 충남, 모레 세종 충북에서 치러질 첫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7만 5천여 명의 온라인 투표와 1,600여 명의 대의원 현장 투표 결과가 합산돼 공개됩니다. 1, 2위 후보 간 격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경선 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지사 측은 과반 득표를, 이 전 대표 측은 한 자릿수 격차의 접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위를 두고도 여론조사 지표가 좋은 추미애, 박용진, 조직력에서 앞서는 정세균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불과 1년 만에 총리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입지마저 축소가 되자 결국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동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민당 임시임원회의에 참석한 스가 총리. 오는 29일로 예정된 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自民党総裁選挙には出馬をしない、こうしたことを申し上げました。 의원 내각제인 일본은 다수당 총재가 총리도 맡게 됩니다. 당 총재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는 건 임기가 끝나는 대로 총리직도 내려놓겠다는 의미입니다. 스가 총리의 임기는 오는 30일. 지병을 이유로 물러난 아베 신조를 이어 총리가 된 지 불과 1년 만에 사퇴하게 되는 겁니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 대응에 전념하기 위해 총재 선거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설명했지만 현지 언론들은 지지율 폭락을 주된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출범 당시 70%를 보였던 지지율은 최근 26%까지 추락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실패와 도쿄올림픽 강행에 따른 확진자 폭증이 지지율 하락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치러진 각종 선거에서 자민당이 잇따라 참패했습니다. 당내에서 스가 체제로는 다음 달 중의원 총선에서도 승산이 없다는 여론이 커지자 결국 불출마를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このコロナ対策と選挙活動、こうしたことを考えたときにどちらかに選択すべきである。 스가 총리의 갑작스런 사퇴로 자민당 총재 선거는 3파전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총재 선거에서 스가에게 밀린 기시다 후미오 전 당 정무조사회장이 차기 총재로 유력한 가운데 고노다로 행정개혁상과 이시바 시기루 전 자민당 간사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수능 모의평가 문제지 유출 의혹, 오늘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문제지 유출과 관련된 또 다른 문자 대화 내용을 입수했는데요. 선생님이 다른 사람에게 문제풀이를 부탁하라고 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괜찮을 줄 알았다. 이렇게 교사들이 문제지 유출에 관여했거나 묵인했다는 정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경찰에 수사를 공식 의뢰했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세계지리 문제지가 시험 7시간여 전에 유출된 사건. 자신을 고3 학생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담임교사로부터 건네받았다며 대학생 A씨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문제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고3 학생이 과외 공부 신청을 받는 또 다른 대학생 B씨의 오픈 채팅방에도 똑같은 문제지를 올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예전 건 줄 알았죠. 왜냐면 너무 당당하게 보냈으니까. 이번에도 카카오톡 속의 고3 학생은 돈을 주겠으니 문제를 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씨가 부탁을 거절하자 고3 학생은 시험지를 준 선생님께서 다른 사람이나 친구에게 부탁해서 문제를 풀어도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3학년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괜찮을 줄 알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교사를 포함한 학교 관계자들 다수가 문제지 유출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선생님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렇게 한 거면 학교 전체에 뭔가가 있을 거고. 고3 학생은 또 자신이 지방학교에 있다며 서울 소재 A대학의 수시 학교장 추천 전형에 지원할 계획이니 2, 3등급만 나오게 풀어줘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답을 보내주면 시험 중간에 태블릿 PC로 확인할 수 있다는 말도 합니다. 9월 모의평가로 지방에서는 그 성적에 따라서 학교장 추천을 써주는 학교가 몇몇 있더라고요. 그래서 9월 모의평가 성적이 중요하게. 교육부는 수능을 70여일 앞두고 터진 이번 유출 의혹이 중대하다고 보고 경찰청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매우 중대한 문제로 보고요.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여기에 대해서 후속 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입 수능과 모의평가 문제를 불법 유출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네이버의 창업자이자 지금은 글로벌 투자 책임자로 있는 이혜진 총수의 개인 회사가 투자로 수백억 원 상당의 평가 이익을 얻었는데요. 네이버의 합작 회사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본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오혜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이혜진 총수, 현재 글로벌 투자 책임자 이혜진 GIO는 지난 2011년 지음이라는 투자 회사를 세웠습니다. 대표이사는 친동생에게 맡겼습니다. 지음은 대웅제약의 지주회사인 대웅의 주식을 사들여 2017년 기준 대웅 주식 4.95%를 보유했습니다. 2018년 말 대웅제약은 네이버와 함께 의료 빅데이터 회사인 다나아데이터를 설립했고 지주회사인 대웅의 주가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지음이 보유한 대웅의 주식 평가액도 지난해 말 1,448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대웅제약이 네이버와 합작회사를 만들기 전 지음이 미리 대웅에 투자해서 평가 차익을 보게 됐는데 이혜진 GIO가 네이버의 대웅제약과의 합작을 유도했거나 또는 사전에 미리 합작 정보를 알고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식을 5% 이상 사들이면 반드시 공시를 해서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4.95%만 사들인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만약 이혜진 GIO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이혜진 GIO가 다나아데이터가 설립되기 수년 전부터 주식회사 대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차익을 봤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총수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는 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행법으론 감시가 쉽지 않습니다. 신종 차익 정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새로운 금융기법을 활용한다든지 벤처 투자 활용한다라든지 이런 차익 정치들은 이게 이제 사각지대고요. 카카오 김범수 의장도 소프트웨어 개발 자회사인 K큐브홀딩스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총수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자회사는 모두 16곳에 달합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올해 16살인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가 코치한테서 1년 넘게 성폭행을 당해왔다는 의혹. 이 코치가 성폭행을 한 뒤에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 대화를 삭제하도록 강요했다는 증언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성폭행이 주로 발생했다는 코치의 집 주변 CCTV를 입수해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6살 줄넘기 국가대표 A양과 26살 코치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목록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오후 3시 55분부터 7시 48분까지 약 4시간 동안 125건의 대화 내용이 지워져 있습니다. 그날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관계하자고 막 카톡이나 막 한 게 있나 봐요. 그거 하고 나면은 지워. 보는 데서 지울 때까지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코치는 A양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자신의 집으로 A양을 데려가 성폭행한 뒤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을 지우도록 강제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뭐 나쁜 말을 했거나 증거가 될 것 같은 거는 다 삭제하라고요. 그런데 아이는 어떻게 지우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A양은 손으로 쓴 진술서에서 코치는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말하지 않길 원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해당 코치는 왜 지우라고 했는지 정확히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지우라고 지시했다고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대화 내용이 삭제된 날 성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코치의 집 주변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 성비위와 비리 등을 조사하는 스포츠윤리센터도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 지원과 사건 조사를 병행하면서 사실로 확인되면 지도자 자격 취소 요청 등 이런 일련의 징계 요청을 할 계획이다. 체육계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지도자의 가혹행위가 확인되면 영구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조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걸어 잠그고 살 것인지 봉쇄 정책의 한계를 느낀 일부 국가들이 코로나와 함께 공존하는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몇 달 사이 성적표는 나라마다 엇갈립니다. 성급하게 마스크를 벗는다는 것, 또 백신 접종이 어떤 힘을 갖는지 코로나와 공존하기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19일 자유의 날을 선포한 영국. 나이트클럽을 포함해 모든 시설에 영업 제한이 풀렸습니다. 10,000명 넘게 참가한 마라톤 대회에서도 모두 마스크를 벗고 거리 두기도 사라졌습니다. Do you know what? It's so exciting that finally there are events happening again. It's good to be back. 40일이 지난 지금 하루 확진자는 3만 명 안팎, 사망자도 200명 수준으로 다시 대유행이 우려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을 진행한 이스라엘. 영국보다 한 달 빨리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000명을 넘어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영국과 이스라엘 모두 코로나와의 공존을 선택했지만 델타 변이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겁니다. 백신 2차 접종률이 60%가 안 되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그리고 한 번에 방역 조치를 확 풀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며 중증 환자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 They are sick, but they do not deteriorate. We don't see the big falls that we see with the unvaccinated patients. So this is really the big difference. 이스라엘과 영국 모두 백신 효과로 누적 치명률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은 특히 8월 17일 기준 한 주간만 보면 치명률이 0.35%로 뚝 떨어져 독감 치명률인 0.1%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싱가포르는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2차 접종률이 70%에 육박했을 때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풀었습니다. 5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500명 이상의 종교 체육 문화 행사도 가능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와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싱가포르에서도 신규 환자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누적 치명률은 0.08%로 독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I do not expect COVID-19 to disappear. It will remain with humankind. We'll have to learn to carry on with our lives, even with a virus in our midst.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도 성급하게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0% 초반 수준인 2차 접종률을 신속하게 끌어올리고 치료제 개발 결과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치료제가 나올 거예요, 연말 정도에. 네. 치료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냐에 따라서 독감처럼 타미플루 정도 효과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방역 외에는 거의 완화를 할 수 있을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덴마크와 아일랜드 등 방역 규제를 해제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사례도 보다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전자발찌를 농락하며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이 살해 대상으로 삼았던 세 번째 여성이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 살인을 하기 전부터 연락을 시도했지만 2번이나 연락이 엇갈리면서 범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강윤성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던 경찰은 강윤성이 피해자 2명 외에 또 다른 여성에게 수차례 연락하려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강윤성은 첫 번째 여성을 살해하기에 앞서 공업용 절단기와 흉기를 준비하기도 전에 이미 이 제3의 여성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강윤성은 이 여성의 전화번호를 실명으로 저장해놓지 않았는데 이 여성을 어떤 이름으로 저장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해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강윤성은 1차 범행 대상을 첫 번째 피해자로 바꿨다고 진술했습니다. 첫 살인 범행을 한 뒤 도주를 결심한 강윤성은 전자발찌를 끊기 전 이번에는 제3의 여성의 전화번호를 찾아내 전화통화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장소를 서로 다르게 이해해서 발길이 엇갈리면서 이 여성은 2번이나 살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윤성은 이 여성을 2번이나 불러내려 한 이유에 대해선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뒤 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강윤성은 법원에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추가 살인 시도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경찰은 강윤성의 행적과 진술로 미뤄 제3의 여성도 살해할 의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고 살인죄와 전자발찌 훼손 혐의 외에 살인 예비죄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알고 보니 시작합니다. 오늘 법무부가 강윤성 사건 등을 계기로 전자발찌 훼손과 재범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속 수사팀을 설치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와 재범 우려가 높은 고위험자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더 충격적인 관리 실태 중 하나가 어떻게 강윤성 같은 강력 성범죄자가 여성을 상대로 한 화장품 방문 판매업을 할 수 있었냐는 건데요. 성범죄자 취업 제한 규정과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따져봤습니다. 강력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을 규정한 법령, 현재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2006년 개정된 이른바 아청법. 성범죄자가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경비업과 의료기관도 대상입니다. 또 하나는 화물운수사업법입니다. 2년 전부터 성범죄자의 택배기사 취업을 금지했습니다. 대면 접촉이 많다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런 취업 제한 규정은 성범죄자들을 걸러내고 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아동 청소년 관련 기업이나 경비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지난 4년간 375건에 달했습니다. 안 한 곳들이 있을 수 있고 몰라서 못한 곳들도 있을 수 있죠. 채용할 때는 깨끗했었는데 확정 판결이 나니까 적발이 되는 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정작 택배기사보다 직접 사람을 많이 만나는 방문 판매업과 배달기사, 대리기사 등은 아직 이 같은 취업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전자발찌를 찬 음식 배달 기사가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르려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현행법상 취업 제한은 최고 10년이어서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평균 14년 정도 차는 점을 감안하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취업 제한이 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성범죄자 알림이 전자발찌 취업 제한 명령의 기간이 각각 다르게 선고됨으로써 중간에 공백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성범죄의 전과자의 취업 제한 대상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종합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직업은 계속 생겨나고 그때마다 법을 바꾸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보호 수용이 재범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액이 8월 기준 역대 최고입니다. 분명 좋은 소식인데 어째 우리 체감 경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 탓이 크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 사정을 이유경 기자가 설명합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532억 달러. 지난해보다 35% 오른 8월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수출액도 4,119억 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4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외환 보유액도 사상 최고. 국가 경제가 회복되는 신호로 보이지만 회복은 양극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K자 회복입니다. 경기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는 건 내수 소비입니다. 지난 2분기 잠시 회복김을 보였지만 코로나 4차 재확산 여파로 내수 시장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거리두기 영향으로 전반적인 소비가 줄면서 소매 판매액 지수는 0.6% 감소했고 7개월 연속 상승했던 소비자 심리도 지난 7, 8월에 연달아 하락했습니다. 비대면 부분을 제외한 전반적인 소비와 내수 부분의 침체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경기가 개선된 부분과의 양극화와 격차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기업에서도 양극화 현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출 증가를 이끈 석유화학, 반도체, 선박 등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이 나왔지만 소재, 부품을 해외에서 사오는 비율이 높다 보니 내수 증진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표적 내수산업인 여행, 관광, 요식업은 물론 특히 자영업자 사정은 심각합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이후 최근 조사에서 자영업자의 월 평균 매출 감소폭은 26.4%.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도 위축된 소비의 악재가 될 수 있고 다시 전체 성장률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K-양극화. 단기적으로는 소비가 얼마나 회복되느냐가 관건인데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대처가 변수입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공수처의 1호 사건이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 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혐의가 인정되니 재판을 받게 해달라면서 사건을 검찰로 넘겼는데요. 과연 검찰이 공수처의 요구를 수용할지 말지 두 기관 사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불법으로 특별 채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4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채용에 반대한 실무자를 배제하고 측근인 비서실장에게 업무를 맡겨 담당 공무원들의 결재권 행사 등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피의자가 교사 임용에 대해서 부당한 영향을 준 것은 맞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그러나 조 교육감을 직접 재판에 넘기지 못하고 검찰의 공소 제기를 요구하는 선에 그쳤습니다. 공수처는 판검사, 고위 경찰 공무원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다는 공수처법 조항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처장의 지휘 감독에 따라 공소 제기 요구 결정을 하였고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에 사건을 배당한 검찰이 향후 재수사나 보완 수사를 요청할 경우 공검 갈등은 재점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수처도 이를 의식한 듯 공수처와 검찰은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관계가 아니므로 검찰의 보완 수사는 응할 계획이 없다며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란 역시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와 달리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지도 피의자의 의견 진술권이 보장되지도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민변 역시 공수처 편의만을 위한 것으로 피의자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결론에 유감이라며 검찰이 수사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서울 한강을 가로질러서 차량이 달리는 다리는 모두 28개. 그런데 이 중에 일산대교 한 곳만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통행료도 다른 민자도로보다 훨씬 비싸서 시민들 불만이 컸는데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무료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건지 민간업체 반발은 없는지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와 고향을 잇는 일산대교. 민간 자본을 들여 지난 2008년 개통된 뒤 현재 하루 평균 약 7만 대, 1년에 2,600만 대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곳 일산대교는 한강에 있는 28개 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운영됩니다. 요금은 승용차 기준 1,200원, 1km당 652원으로 주변 다른 민자도로보다 많게는 6배까지 비싼 수준입니다. 2번 갈 때도 있고 막 3번 갈 때도 있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우리 하마치 더 비싸거든요. 이 때문에 2014년부터 통행료 협상이 계속됐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기도가 민간회사 운영권을 회수하고 다음 달 일산대교를 무료화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김포와 파주 등 신도시 교통량이 늘면서 통행료로 너무 큰 이익을 낸다는 겁니다. 1,000억이 안 되는 돈으로 건설한 교량인데 지금부터 현재의 통행료를 계속 받고 도가 지원을 계속하게 되면 약 6천억 원의 추가 수입을 얻게 됩니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공익상 필요하면 보상금을 주고 민간 사업자의 운영권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038년까지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일산대교 측과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측은 일방적인 결정에 당혹스러워하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상이나 그런 거 한 거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와서 하신 거예요.
만약 일산대교의 공익 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지자체가 민자 사업 운영권을 강제 회수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음주 단속 현장의 모습도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입김을 불어서 측정을 하면 침방울이 튈 수도 있다 보니까 불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장비가 개발된 건데요. 이 새로운 장비로 음주 단속을 벌였더니 강화된 거리두기에서도 음주운전은 여전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속 경찰관들이 차를 멈춰 세우고 운전자 입 앞에 감지기를 댑니다. 음주 단속 중입니다. 후하고 좀 물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입으로 짧고 강하게 후 내뱉는 숨에서 알코올을 감지하는 방식.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침방울이 튈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방식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된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선 새로운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잠시만요. 감지해 볼게요. 불지 마세요. 운전자 입에 감지기를 대는 게 아니라 20cm 남짓한 막대 모양의 감지기를 운전석에 집어넣습니다. 차 안 공기에서 운전자가 내뿜은 알코올 성분을 감지하는 겁니다. 숨을 불지 않는 건 물론 마스크를 벗을 필요도 없습니다. 비관원 중이셨나요? 1차로 긴 봉에 붙여 쓰는 감지기를 개발한 데 이어 이번엔 공기를 빨아들이는 모터를 달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되도록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측정의 시간이 줄어들고 정확도도 높아지고 이런 차량 정체라든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부분에도 기여하고 있다. 다만 손소독제의 알코올까지 측정하는 오작동은 현장에서 종종 발생했습니다. 자, 성적을 정상을 했어요. 했어. 이상 있다고 해. 이게 정상이냐고. 어제 하루 전국에선 194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장기화된 거리두기로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자칫 음주운전도 슬며시 고개를 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일부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음주운전이 늘 수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허리케인 아이다가 미국 남부에 이어서 북동부 지역에도 폭우를 쏟아부으면서 지금까지 최소 4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뉴욕에선 아파트 지하에 살던 저소득층들의 인명 피해가 컸습니다. 서희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둥둥 떠다닐 정도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옴짝달싹 못하는 주민을 헬기로 구출해내는가 하면 지붕에 고무보트를 바로 갖다 대고 고립된 주민을 태우기도 합니다. 비가 그친 뒤 파손된 집 곳곳에 불이 났지만 소방대원들이 진입할 수조차 없었고 공항 활주로에도 물이 들어차면서 비행기들이 모두 멈춰섰습니다. 루이지애나 등 미국 남부에 상륙했던 허리케인 아이다가 뉴욕 등 북동부까지 휩쓸고 지나간 겁니다. 지금까지 최소 4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The majority of these deaths were individuals who got caught in their vehicles by flooding and were overtaken by the water. Please stay off the roads. We're not out of this yet. 뉴욕시에서만 13명이 숨졌는데 대다수인 11명이 아파트 지하에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 지하를 불법 개조해 살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We were all inside, but that's all I'm saying. We were all inside when it happened. Can you describe how quickly the water came in? By the time we saw it, we were already being pushed. 미국 북동부 전역에서 100만 명이 정전을, 60만 명이 단수를 겪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뉴욕주와 뉴저지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기관을 총동원해 수해 복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전북 순창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 암벽에 전동 드릴로 글씨를 새겨넣은 모습입니다. 명산의 암벽을 파헤치고 자연 환경을 훼손했다면서 주민들과 등산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까지 들여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진강 비경과 웅장한 암벽으로 정부로부터 자연 휴양림으로 지정된 전북 순창 동계면 용걸산. 그런데 최근 암석 곳곳에 큼지막한 한자 휘호들이 새겨졌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필가인 석봉 한호와 추사 김정희 선생의 문장을 서체까지 그대로 베낀 것들입니다. 지붕이라도 세워서 그 고사성어를 써놔도 상관없는데 굳이 꼭 바위를 깎아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자연훼손이지 않냐. 용궐산에 고사성어 길을 만들겠다며 나선 순창군이 지금까지 암벽 잔도를 따라 한자 글귀를 4군데나 새겼습니다. 암석 곳곳에는 지금도 새로운 글귀가 새겨지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이달 안으로 4차례 더 조각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자연 훼손 논란에도 조각을 강행하는 이유, 요즘 세대가 선현들을 잊고 있어 안타까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한석봉 선생의 글씨 한 점을 구경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기에 그 글씨가 있구나 해서 그런 우리나라 그 선인들도 알리고. 다른 지역에선 수백 년 전 조선 유학자들이 암석에 쓴 글씨가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용궐산 조각 역시 후대의 명물이 될 것이라고 순창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묵묵히 버텨온 명산이 회복할 수 없는 생채기를 입었다는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미국 텍사스 주에서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에 들어가자 미국 사회에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임신 6개월까지는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인정했던 48년 전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거라서 다른 주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9월부터 텍사스 주민이 임신을 중단하려면 다른 주로 원정 낙태를 가야 합니다. 임신 6주 이후는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다며 낙태를 금하고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어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새로운 법 때문입니다. 시술한 의사든 병원에 데려다준 택시기사든 낙태를 도운 사람을 신고하면 현상금으로 1,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벌써 제보를 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That pro-life citizens think they have seen or witnessed a violation of this law, that they can put that information there and we can connect them with pro-life attorneys interested in helping enforce the law. 낙태 옹호 단체들은 텍사스주의 법 시행을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냈지만 이틀 전 연방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이 내린 역사적 판결과는 어긋납니다. 당시 낙태를 처벌하는 법률은 위헌이라며 임신 6개월까지는 여성의 선택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Texas has literally turned back the clock 50 years. So it's an incredibly dark day, not just for the 7 million women of Texas, but also to the 80% of Americans who.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여성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사법부를 공개 비난한 백악관은 법원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There's an ongoing court reform committee that has been meeting. It's a diverse group. They're considering a range of issues and topics, including what the future of the court looks like. I think. 텍사스뿐 아니라 남부와 중서부 20여 개 주에서도 이미 낙태 제한 법안을 마련해 조만간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에서 대법관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들은 보수의 최대 관심사인 낙태 문제에서 트럼프 공화당이 바라던 바를 정확히 실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한국방송협회가 주관하는 제48회 한국방송대상 뉴스 보도부문 작품상에 산업재해 현장에서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들의 행태를 고발한 뉴스데스크 연속보도 사람이 또 떨어진다. 추락사 1,136명 추적이 선정됐습니다. 또 지역균형 발전 문제를 다룬 일방통행 서울민국 등 로드맨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심층 보도해온 염규현 기자가 보도기자 부문 개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도쿄 패럴림픽 남자 탁구에서 우리나라가 값진 은메달을 추가하며 탁구에서만 13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장애 정도가 가장 심한 남자 1, 2등급 단체전 결승전. 첫 번째 복식에서 차수용과 박진철 선수, 프랑스 선수들과 풀세트 접전을 펼쳤지만 너무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두 번째 단식에선 차수용이 단식 금메달리스트 라미루를 상대로 선전을 펼쳤는데요. 상대가 너무 강했네요. 그래도 값진 준우승이었어요. 우리 탁구 대표팀 이번 대회에서만 금메달 1개, 은메달 6개, 동메달 6개 등 무려 13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후회 없이 게임했고요. 저희들 아마 파리 때는 다들 금메달 따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 사격에서는 값진 동메달이 나왔습니다.
자세를 바꿔가며 쏘는 소총 3자세에서 런던 대회 이후 9년 만에 출전한 심영집이 막판 뒷심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당연히 최고로 기쁘죠. 패럴림픽 메달 제가 런던 때 4등을 했거든요. 부모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각기 다른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힘을 합쳐 만들어내는 감동의 레이스, 토플레이에서 만나보시죠. 패럴림픽 육상 400m 혼성 계주 예선. 시각장애 선수들이 가이드러너와 함께 힘차게 출발합니다. 두 번째 주자는 절단장애 선수들인데요. 앞으로 치고 나가는 중국. 세 번째 뇌성마비 선수들 간 대결에서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마지막 주자 척수장애 휠체어 선수가 폭발적인 역주에 나섭니다. 와, 저 스피드 보이시나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압도적 1위.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판타스티코네요. 월드컵 유럽 예선인데요. 경기 전 인종차별 세리머니 때부터 잉글랜드 선수들에게 야유를 보내는 헝가리 팬들. 이게 자극제가 됐을까요? 선제골을 터뜨리는 잉글랜드의 스털링. 그러자 이번엔 관중들이 음료수 잔을 던지고 흑인 비하 행동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죽지 않은 스털링, 보란 듯 케인의 추가골까지 어시스트합니다. 동료들도 힘을 보태며 4대0 완승. 선 넘은 도발에 실력으로 응수했네요. 시작 4분 만에 스페인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는 스웨덴. 하지만 1분 뒤 벼락 같은 중거리포로 동점을 만들더니 후반 기어이 역전골을 터뜨립니다. 스페인의 월드컵 예선 무패 행진도 28년 만에 깨졌네요. 지금까지 토플레이였습니다. 하늘도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걸까요? 이번 주 내내 먹구름이 머물더니 주말을 앞두고서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중부지방뿐만 아니라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도 초가을 날씨를 만끽하기에 참 좋습니다. 내륙지방에선 비 소식 없이 내내 쾌청하기만 하겠고요. 또 이따금 바람이 불어들 때는 시원함이 느껴지겠습니다. 단 이렇게 하늘이 맑다 보니 낮 동안은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겠는데요. 내일 서울 등 내륙지방의 기온이 28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함이 감돌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방은 온종일 흐린 날씨 속에 낮에도 동해가 24도로 내내 선선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아침에 이동하신다면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동해안 지방은 밤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비의 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침 공기는 더 선선해집니다. 서울과 대구 18도, 원주 15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와 광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주말이 지나자마자 하늘 표정이 흐려지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밤 수도권을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4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